안녕하십니까. 저는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우리가 우주를 탐구하면서 거기에 필요한 그 도전이 무엇인가, 또 우리가 어떤 준비를 해야 되는지 그거에 대해서 여러분들하고 같이 얘기를 나누고 싶습니다. 우주를 탐구한다는 그 사실은 실질적으로 우리가 우주에서 얻을 수 있는 많은 것들을 통해서 우리의 생활을 갖다 풍요롭게 할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사실 진리를 안다고 하는 것 자체는 우리를 더 자유스럽게 하고, 또 자유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속박에서 우리 자신을 갖다 풀어놓는 것이 아니고 자유를 얻음으로써 가버닝과 리딩을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사실을 갖다가 알아야 됩니다. 자, 우리 인류의 역사를 보면은 인류는 이제 육상에서부터 시작을 해서 해상으로 진출했고, 그 다음에 공중으로 진출해서 우주 궤도상에, 지구 주변에 있는 궤도상까지 진출했고, 또 1969년에는 달에다가 우주인을 갖다가 보낼 수 있을 정도까지는 왔습니다. 그럼 그 다음 단계는 무엇일까요? 그래서 그런 것을 우리가 좀 더 염두에 두면서 왜 그러면 우주 탐구를 해야 되는지 그런 이유도 좀 알아보죠. 물론 이제 국가 간의 경쟁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것이 대부분인데, 물론 이제 자존심과 또는 뭐 국방에 관한 문제 또는 가치 기준에 따라서 이런 우주 프로그램이 이어왔고, 또 뭐 최근에 와서는 또 나도 해야지 하는 식으로 해서 왔고, 그다음에 물론 국가적인 요구도 있고 또 경제적인 그런 베니핏 때문에 이제 우주 산업을 갖다가 일으켜야 된다 하는 그런 명제를 지니고 있습니다. 자, 우리가 어디에 와 있나를 갖다 알기 위해서는 나사가 지금 하고 있는 일을 조금 아는 것이 도움이 될 것 같아요. 물론 여러분들이 아시다시피 아르테미스 프로그램이라고 해서 아폴로 프로젝트에 상당하는 그런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우주인을 다루고 화성에 정착시키는, 아폴로 프로젝트는 그냥 우주인을 거기 보냈다가 다시 데려오는 거였는데 이제는 정착시키는 그런 방향으로 이렇게 옮겨가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그 사이즈를 갖다 과거 세런 5 아폴로 프로젝트 당시에 상행됐던 거하고 비교해 본다면은 여러분들이 이 사이즈가 얼마나 큰지 알 수가 있고, 또 그 화살표 밑에 있는 것이 그게 펠컨 헤비라고 해서 스페이스 X에서 개발해가지고 최근에 이제 발사해서 성공한 것인데, 자, 거기에 비교해 보십시오. 이쪽에는 엄청 크고, 그 이유는 바로 우주인을 정착시키기 위해서 필요한 자재를 모두 가져가기 위해서 로켓 자체가 커야 된다는 이유 때문에 많은 돈을 들여서 투자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지금까지 우리가 프로브를 갖다가 지구 주변이라든지 또는 우주 자체에다가 보내서 많은 인포메이션을 갖다가 얻어왔는데, 실질적으로 우주 주변에 돌고 있는 프로브 자체가 엄청난 많은 숫자가 이미 보내졌습니다. 지구 주변에도 수천 개에 해당하는 셀라이트 프로브들이 돌고 있고, 저도 80년에 제가 나사에서 처음 일을 시작할 때 Earth Radiation Budget Experiment 셀라이트에 들어가는 센서를 개발해가지고 1985년에 이제 지구 주변으로 이제 돌아가게끔 이렇게 해놨습니다. 이제 그런 것이 이제 우리에게 베네핏을 주는 아주 직접적인 그런 우주 액티비티라고 이렇게 볼 수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여러분들 내셔널 시큐리티 때문에 이제 우리가 우주 주변에서 적국을 갖다가 마니터링하고 또는 컨트롤하고 또 미사일 같은 걸 갖다가 표적 관리 같은 걸 한다든지 이런 것을 하는 거는 우주에서 아주 편리하게 이용될 수가 있고, 그래서 그런 쪽에 많은 신경을 써서 이제 나사 이외에 미국의 여러분들이 아다시피 이제 최근에 스페이스 포스라고 하는 것이 생겨가지고, 그것이 이제 미국의 소위 내셔널 시큐리티를 갖다가 전체적으로 관할하는 그런 이제 역량을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여기 산다는 것 자체는 우리가 지구 자체만 가지고도 아주 힘든 상황에 있습니다. 우리는 항상 태양을 이제 내려다봐야 되고, 태양에 의해서 지구에 어떤 영향이 오는지, 또는 행성들, 또 달, 그 밖에 자기장이라든지 또는
그 그래비테이셔널 필드라든지 이런 것이 변할 때마다 지구에 많은 영향을 가져오는데, 여러분들은 카본 다이옥사이드가 이제 그린하우스 가스라고 해서 그걸 직접 비난을 해가지고 지금 뭐 카본 바지신이 뭐 이런 얘기를 많이 하는데, 사실은 지구의 그 글로벌 워밍을 일으키는 이유는 우리가 측정할 수 있는 카본 다이옥사이드 이외에는 많은 다른 요인들이 있습니다. 근데 그런 요인들은 절대 얘기를 못하는 게, 우리가 그건 측정을 못하기 때문에, 퀀티파이를 못하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문제를 가지고 우리는 엉뚱한 그 롱 타겟을 만들어 가지고 우리가 잘난 척하면서 우리를 갖다 골탕 먹이는 그런 상황으로 지금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사에는 사실 많은 다른 얘기가 지금 오고 가고 있습니다. 그런 면에 있어서. 자, 그리고 최근에 여러분들이 아다시피 이제 그 제임스 웹 스페이스 텔레스콥이라고 해서 지구에서 150만 킬로미터 되는 곳에다가 그 텔레스콥을 갖다가 정착을 시켜가지고 이제 먼 우주를 내다보는 그 활동은, 여러분들 그 허블 텔레스콥이라든지 그 밖에 스피츠니 뭐 여러 텔레스콥이 많았었는데, 그런 걸 통해서 우리는 아주 우주의 아름다운 그림, 사진이나 이런 것을 볼 수 있고 우주의 변화 이런 것을 갖다 다 감지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또 나사의 그 미션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그 엑소플래닛을 찾아내는 그 얘기는 뭐냐면, 지구와 비슷한 그 행성들이 먼 우주에 있는데, 이제 그것이 있다고 하면 거기에는 또 생명체가 존재하지 않을까, 이래서 그런 것도 많이 조사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제 가까운 그 달이나 이런 데 우리가 정착을 해서 기지를 만들고 그 주변에 또 우주선을 띄워가지고 이 달과 우주선 이걸 전부 다 연결시켜서 지구의 생활권에 집어넣는다 해서 그걸 시스 루나라고 하는데, 그런 프로그램이 진행이 되고 있고, 또 화성도 이제 언젠가는 화성까지 가서 거기에 기지를 만들고 그 기지를 통해서 이제 많은 활동을 하는데, 뭐 마이닝이라든지 그 밖에 거기에서 이제 식물을 길러보고 뭐 여러 가지 이런 활동들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거는 이제 혹성에서 또는 또 달이나 화성이나 이런 데서 자원이 어디에 있는가를 갖다 알아야 되기 때문에, 자원을 알기 위해서 마이크로 스펙트로미터라고 하는 그 프렌넬 디펙션 프린시플을 이용해서 만든 조그만 그 손가락만한 스펙트럼이란데, 이건 제 랩에서 만든 겁니다. 그래서 이거를 우주에다 띄워가지고 이제 달, 화성 이런 데서의 자원을 조사하는 방법으로 이제 제시하고 있고, 그 텔레스콥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제 제임스 웹 스페이스 스테이션 자체가 150만 킬로미터 떨어진 그 L2라고 하는 라그란지안 포인트에다가 해서 정착을 시켜서 다른 데 움직이지 않고 지구와 같이 이렇게 같이 태양을 돌게 되어 있습니다. 이제 그러면서 이제 우주를 내다보는데, 먼 우주를 내다보는 이유가 아퍼처 다이아미터가 6.5m가 돼서 허블 텔레스콥이 2.4m인데 그거에 비해서 한 2.7배 정도가 돼서 그 리졸빙 파워가 한 10배 정도 이렇게 증가됩니다. 그래서 먼 것을 볼 수 있다는 것이 큰 장점이고, 그것을 개발하는 단계가 시작된 게 한 20년 전인데, 여기에 보시는 그 텔레스콥 바로 밑에 선쉴드가 있는데, 그거는 아야를 차폐시키기 위해서 만든 것인데, 5겹의 이제 폴리비닐 이용해가지고 만든 겁니다. 그때 저기 가시모 프로젝트라고 해서 저도 저게 관련해가지고 저 선쉴드를 개발하는 데서 역할을 좀 했습니다. 그런데 이게 39강년 떨어졌는데, 현재 우리가 갖고 있는 트랜스포테이션 시스템을 가지고 간다고 하면은 여기 맨 오른쪽 칼럼에 보여주듯이 몇 년이 걸리는지 이건 뭐 상상도 못할 정도로 오래 걸립니다. 물론 이제 알파 센타우리 같은 게 4광년이니까 약 10분의 1 정도인데, 10분의 1이라고 해도 이런 시간을 가지고 우리가 여행을 한다는 건 가장 어려운 겁니다. 그래서 텔레스콥 이런 것이 이제 우리가 가진 못하지만 많은 정보를 얻을 수 있는 가능성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자, 우리가 우주 개척을 한다고 하는 자체는 물론 그 휴먼 미션도 있고 로바리 미션도 있고, 그다음에 뭐 지구 가까이 또는 먼 우주 이런 것도 있고, 또 실질적으로 이 산업이 흥미가 있어서 산업이 투자를 해서 이제 해야 될 분야들도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런 것을 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일들이 동시에 일어나야 되는데,
그 뭐 추진체도 개발해야 되고 또 프로펠란트도 개발해야 되고 뭐 또 현지에서 자원을 개발해서 그 추출해서 현지 조달을 하는 그런 ISRU 프로그램 같은 것도 이제 이어나가야 되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우주 프로그램을 시작한다고 하면은 단지 추진제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를 동시에 봐서 그걸 개발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은 언젠가는 다시 그 시간에 뒤처지는 그런 일들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자, 우리가 그 현실을 체크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1600년경에 그 아이작 뉴턴이 클래시컬 미케닉스를 갖다 도입을 하면서 이제 인더스트리얼 레볼루션이 이제 시작이 됐는데 그 이후에 1800년 중반에 있던 제임스 E. 맥스웰이 이제 전자기학을 도입함으로써 이제 전자혁명이 시작이 됐고 또 아인슈타인 이제 1900년대 들어오면서 이제 아인슈타인의 그 포로 일렉트릭 테오리 또는 상대성 이론에 의해서 이제 시작된 게 포톤 레볼루션이 시작이 된 겁니다. 그리고 이제 현재 1924년 이후에 퀀텀 미케닉스가 성립이 되면서 그때부터 시작된 것이 이제 퀀텀 레볼루션이 이렇게 돼서 계속 진행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사실을 안다고 하면은 왜 우리가 우주를 탐색해야 한다는 이유를 압니다. 왜냐하면은 퀀텀 레볼루션을 통해서 우리의 인류의 복지뿐만 아니라 우리의 갖고 있는 생각과 지식 한계를 갖다 더 넓혀 나갈 수 있는 가능성을 보여주기 때문에 그렇게 쫓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근데 문제는 이렇게 우주에서 많은 데이터를 가져와서 우리를 풍요하게 한다 할지라도 이제 문제는 이제 여러분들 맨 밑에 보면은 현재 우리가 갖고 있는 이제 산업이 이제 서비스 이제 인더스트리라고 하는데 3차 산업인데 4차 산업은 뭐냐면은 그 리저 앤 플레저 그러니까 여가와 쾌락이라고 하는 그런 게 4차 산업으로 여겨지고 그런 많은 데이터가 와서 그것을 아티피셜 인텔리전스를 통해 가지고 아토노머스 시스템을 만들고 또 가상 월드도 만들고 이러다 보니까 사람들의 역할이 이제 달라지게 됩니다. 현재까지 존재하는 사회는 영감을 위해서 사는 사람, 경험을 통해서 사는 사람, 모방을 통해서 사는 사람 이렇게 세 부류로 돼 있는데 이게 이제 앞으로는 어떻게 되냐면은 영감을 통해서 사는 사람하고 모방을 통해서 사는 사람이 없게 되는 이런 현상이 됩니다. 경험을 통해서 사는 사람들이 없어지는 거죠. 그래서 미국에서 교육하는 이유가 바로 뭐냐면은 이 중간 그룹을 계속 유지하려고 그래서 그런 교육 때문에 그 교육에 대한 이슈를 갖다가 많이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자, 우리가 혁신을 통하는데 우리가 주어진 도메인에서 혁신은 그렇게 의미가 없어요. 물론 이제 클레이턴 크리스천슨 그 하버드 교수 이제 2년 전에 이제 돌아가셨는데 이분이 뭐 디스럽티브 이노베이션이라든지 또 게리 해멀 같은 사람은 이제 코어 컴피턴시 뭐 이런 여러 가지 논리를 세워가지고 경제적인 면에 있어서 이제 우리가 어떤 새로운 그 혁신을 갖다 유도할 수 있느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이거 가지고는 사실은 우리가 우주를 탐구한다는 데 있어서는 이런 원리를 적용해서는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게 많이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필요한 건 바로 브레이크트루 이노베이션을 통해 가지고 그것을 우리가 할 때에 우리는 항상 그 도메인에 밖에 있기 때문에 에지 테크놀로지라든지 익스트림 테크놀로지 이런 쪽을 갖다가 신경을 써야 됩니다. 자, 물론 새로운 테크놀로지가 나오면 많은 사람들이 익사이트 해가지고 그러는데 그 디벨롭먼트 그 시간이 많이 걸리기 때문에 이제 그 기대가 많이 수고 들어가고 이제 천천히 이제 개발되는 이런 현상들이 있는데 이런 것도 우리가 사회에서 이해를 충분히 하고 있어야 여러분들이 일을 해서 어떤 새로운 아이디어를 내 가지고 그것을 발전시키려고 할 때에 그 소위 그 나사에서 우리는 그 TRL 테크놀로지 레디니스 레벨 그 데스밸리라고 있어요. TRL4에서부터 TRL7까지를 얘기를 하는데 그런 현상이 지금 여기 슬롭에서 이렇게 다운턴 하는 때를 얘기를 하는데 그때 대개 프로그램들이 다 죽어버립니다. 그런 준비가 안 되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들이 새로운 프로그램을 갖다가 만들 때는 그런 준비까지 다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미국에서 보면은 이제 그 우주에 관련된 분야에서 종사하는 분이 이제 이거 18만 3천 명이 종사를 하고 있고 나사에서 22년도에 바jet이 $26 빌리언 달러에다가 DOD나 다른 에이전시가 쓰는 걸 합치면 전부 다 $45 전부 다 해서 $71 빌리언 달러가 되는데 그만큼 이제 돈을 많이 쓰기 때문에 또 많은 일도 하고 또 많은 발전도 이제 가져오긴 합니다. 다른 나라에 비해서.
그런데 제가 제 생각으로 이제 한국이 현재 입장에서 어떤 투자를 해야 여러분들이 적어도 일본 아니면 일본보다 능가할 수 있나 이걸 갖다 좀 계산을 해봤어요. 여러 가지 분야에 있어서 물론 여러분들의 그 지적 능력이라든지 이런 거는 정말로 우수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여기에 보다시피 펀더멘털 에리아 쪽에서는 여러분들이 염려할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엔지니어링 쪽도 마찬가지고 왜냐하면 한국의 공업력이라고 하는 거는 제가 가끔 얘기를 하지만 2차 대전 당시에 독일의 공업력에 비해서 한 20배 정도가 되니까는 그런 것도 염려할 필요가 없고 이제 그 그린 칼럼으로 되어 있는 그 디플로이블 시스템을 개발하는 쪽에 얼마만큼 돈이 필요하냐. 대개 한 5년 정도에 그러니까 16 빌리언 달러 정도, 그러니까 1년에 한 2 빌리언 달러 정도를 해서 5년을 갖다가 간다면은 여러분들이 일본을 능가할 수 있는 그런 스페이스 프로그램을 가질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물론 이제 그 우리가 하이리스크 테킹 비즈니스인데 이런 비즈니스를 할 때 과연 그 사람들이 용기가 있어서 용기에 따라서 자기들이 원하는 대로 이끌어 나가는지 아닌지 이런 것 자체가 굉장히 중요한 요소인데 그런 것을 어떻게 이제 인커리지해서 그 사람들의 태도를 바꾸게 하느냐 이런 거. 그래서 이제 modern day definition of leadership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미래의 가치를 알고 그다음에 확신하고 그것을 현실화해서 그 현실화된 것을 갖다가 이 사회나 문명에 공헌할 수 있고 아니면 국민들에게 혜택을 베풀 수 있는 그런 것이 그 modern day definition of leadership이라고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남을 다스리거나 이끄는 거 이거는 리더십이 아닙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아이디얼리즘을 리얼리즘까지 끌어와서 그 아주 트랜스포메이셔널 프로그레스를 만들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미래로 이제 향해야 되는데 그것이 리더들이 해야 될 일이고 이쪽에 그 baggage of the past라고 해서 자기가 얼마나 안다, knowledge라든지 또는 경험이라든지 또는 어떤 조직의 어떤 프레임에 맺혀 있는 그런 상태에서 운영을 하는 거는 그거는 매니저들이 할 일입니다. 그래서 매니저하고 리더십은 완전히 구분이 돼야 됩니다. 나사에서 가장 중요시 여기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그 트랜스포머티브 액티비티를 갖다가 혼장을 하는데 그게 뭐냐면 새로운 테크놀로지가 나와서 새로운 조직을 만들고 그것을 이제 향상시켜 가지고 미래에 이제 우리 나사 미션을 갖다가 완성시킬 수 있는 길로 이끌어야 된다 하는 것이고 두 번째는 레볼루셔너리한 건데 그거는 뉴텍 새로운 기술과 또는 현재 존재하는 조직 여기에서 그런 것을 이끌어내야 된다 하는데 사실 디저빌리티 봐가지고 그 블루 컬러라든지 뭐 다크 블루 컬러 이런 것을 보면 작지 않습니까? 다른 거에 비교해서 그렇더라도 그런 것을 이끌을 때 우리는 그 브레이크트루 이노베이션을 갖다 유도해 나갈 수가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뭐 서스테이닝 이노베이션이라든지 또는 소위 그 인크리멘탈 이노베이션 이거는 사실 우주 산업에서 그렇게 바람직한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그렇게 유도를 해야 되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우리가 1980년도에 그 나사에서 변혁이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바꾸기 시작하는 게 뭐냐면 이제는 우리가 지금까지 했던 것을 이제 벗어버리고 새로운 걸 하자. 그래서 내노 테크놀로지가 시작이 되고 1995년에 화이트하우스에서 이제 내셔널 내노 테크놀로지 이니시에이티브가 발표돼서 지금까지 한 30여 년 동안 하는데 아직도 내노 테크놀로지 한다? 그건 좀 생각을 다시 해봐야 됩니다. 지금 현재는 그 2018년에 화이트하우스에서 퀀텀 테크놀로지 이니시에이티브를 통해서 이제 퀀텀 테크놀로지를 갖다가 이제 하고 있습니다. 저는 퀀텀 에너제틱스라고 해서 그 분야에 이제 일을 하고 새로운 기술을 개발해 가지고 그 파워 시스템인데 지금 그 딥 스페이스 익스플로레이션에서 쓰는 파워 시스템이라고 하는 것은 그 플루토늄 238 알파 디케이를 하는데 그때 열이 한 1000도까지 올라갑니다. 그 열을 더멀 에너지를 갖다가 일렉트릭 에너지로 바꿔주는 그런 디바이스인데 그게 그냥 6와트에서 10와트 per 킬로그램 정도밖에 안 돼요. 굉장히 열악하죠. 그 캐시니 같은 게 이제 그걸 싣고 가서 전체적으로 285와트 정도인데 그 만일 여러분들 거기에다가 10킬로와트 정도 이렇게 파워가 나온다고 하면 어떻겠습니까? 더 많은 프로브를 심어가지고 많은 활동을 할 수 있도록 만들어줄 수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게 큰 이제 나사에서 당면은 도전인데
그 이제 10년 후에는 우리가 그 1kg에 해당하는 그 파워 시스템에서 1kW가 나오게 하는 그것을 개발을 준비하고 있고, 이미 제 실험실에서 모든 게 좀 끝나고 보잉 이런 회사에서 이거를 이제 라이센싱해서 이제 개발하려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밖에 뭐 퀀텀 컴퓨팅이라든지 이런 건 여러분들이 잘 알지만 이미 민간 회사에서 주도적으로 지금 많이 발전시키고 있습니다. 자, 여기 보면은 원자핵을 갖다가 베이스볼만큼 이렇게 팽창을 시키면은 전자는 한 4마일 멀리 떨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전자나 원자핵이 차지하고 있는 볼륨을 보면 거의 없다시피 해요. 여러분들 뭐 결혼식 할 때 다이아몬드 반지 받아야 되고 뭐고 하는데 그거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사실은. 자, 그와 같은 건데 사실은 뭐가 차지하고 있나 하면은 그 공간은 전부 다 에너지가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 에너지를 우리가 한해서 할 수 있는, 잡아낼 수 있는 그런 기술을 개발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그 에너지가 엄청나게 저장이 되어 있기 때문에. 자, 이거는 농담 비슷한 거지만 우리가 시간은 금이고 뭐 아는 거는 뭐 힘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파워는 일을 갖다 시간으로 나누면 되는데 거기다가 날지 대신 파워 대신 이제 파워 대신 날리지를 집어넣고 시간 대신 돈을 집어넣으면 맨 밑에 공식이 돈은 일을 갖다가 날리지로 나누면 되는데, 돈을 많이 벌려면은 날리지가 전혀 없어야 돈을 여기 이제 번다는 그런 관념이 되는데, 사실은 파워가 날리지가 아닙니다. 그 자체가 잘못되어 있어요. 그 자체를 갖다 여러분들이 다음 차트에서 보면은 우리가 인텔렉츄얼 트라이아드라고 하는 데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 그 위즈덤, 그 지혜라고 하는데, 지혜와 또 인텔리전스 예지라고 하는데 그건 미래에 속할 뿐만 아니라 준비된 사람에게 부여되는 것이고, 또 유지덤은 현재에 속하면서 찾는 사람에게 주어지는 것이고, 이런 단계를 통해서 우리가 우리의 상태를 갖다가 바꿔나가는 이런 액티비티를 해야 되는데 우리는 전부 다 knowledge에 매달려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고쳐야 되는 것이 가장 중요하고, 이것은 이제 인텔렉츄얼 하이라키이기 때문에 아까도 영감을 받아야 된다고 했는데, 영감을 받기 위해서는 우리가 좀 더 자신에서 벗어나서 피지컬 또는 멘탈리티에서 벗어나서 좀 더 그 스피리추얼한 분위기 속에서 이렇게 할 때 여러분들한테 그 예지가 주어질 수 있는 그런 혜택이 있을 거라고 봅니다. 그리고 이제 여러분들이 그 어떤 일을 맡겼을 때 되게 실패할까 두려워가지고 그 일을 진전을 잘 못 시키는데, 그런 것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그 실패와 또 실수 이런 것을 허용할 수 있는 허용도를 높여줘야 됩니다. 사실은 실패 자체가 배우는 과정에서 굉장히 중요한데, 여러분들 그 초중고를 통해서 좋은 대학을 가려고 입시 준비를 한다고 그래가지고 실패 하나만 해도 대학교를 못 간다 이런 두려움 때문에 그 되게 주저하는 경우가 많은데, 그런 그 사회적인 분위기를 갖다가 좀 바꿀 수 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젊은이들이 용기를 갖고 어떤 데라도 도전할 수 있는 그런 분위기를 만들어주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뭐 이건 미국 얘기입니다. 국민학교 초등학교 졸업할 때까지 뭐 80%가 나는 뭐 과학을 공부하겠다 이렇게 하고, 그래서 고등학교를 졸업할 때쯤 되면 그게 9%로 떨어집니다. 그래서 대학 졸업할 때는 4.5%로 떨어져서 이 미국에서는 아주 인재를 얻는 것이 그렇게 힘듭니다. 제일대학에서 사람을 하나 쓰는데 드는 비용이 얼마냐면 30만 불을 써야 됩니다. 사람 하나 유지하는데. 그와 같이 이제 그렇게 돈을 써야만이 이제 어떤 인재를 불러다 쓸 수 있는데, 다행히 미국은 이제 초강대국으로서 많은 사람들이 거기 와서 일을 하려고 해요. 그래서 외국 사람들이 많이 들어와서 이 미국의 교육에서 충당하지 못하는 이런 것을 갖다가 보충해주는 그런 역할이 되고 있습니다. 이거는 뭐 제가 고등학교 때 이제 라켓을 만들어가지고 성공적으로 발사시키고 대학 때 이제 50km까지 올린 그 라켓을 갖다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한국항공우주연구원에서 전략기획본부장을 맡고 있는 이준희입니다. 사실 원래 오늘 이상률 원장님께서 발제를 하시도록 되어 있었는데 여러분들 뉴스에서 보셨다시피 이제 발사가 중지가 되고 그래서 오늘 좀 바쁘세요. 그래서 제가 오늘 대신 발표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제 그 설명을 뉴스페이스 지금 현재 트렌드를 설명을 먼저 드리고 그다음에 컨트롤 타워, 그다음에 인프라 이런 순서로 이제 좀 설명을 드리고 싶습니다. 뉴스페이스 시대는 뭐 아까 발제자분들께서 여러 번 그 말씀이 있으셨는데 이제 정부 투자 중심에서 민간 투자, 상업적 활용 중심으로 패러다임이 변화하고 있다는 그런 게 가장 큰 특징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민간이 투자를 하다 보니까 그 되도록이면 저비용으로 그다음에 같은 비용이면 고효율을 이제 추구하는 그런 구조로 전환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들이 자꾸 생기게 되는 것이고요. 그래서 그 화면에서 보시다시피 그 트래디셔널 스페이스에 보시면 이제 정부가 하는 인스티튜셔널 스페이스에는 주로 밀리터리나 스페이스 사이언스 또 휴먼 스페이스 익스플로레이션이 들어가 있고 그다음에 커머셜 스페이스에 이미 이제 발사체나 위성들이 지금 포진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뉴 스페이스에서는 여기에 더해서 굉장히 다양한 그런 비즈니스들이 생기고 있습니다. 먼저 그 특징을 몇 개 설명드리면 이제 그 항법 고정밀도 위치 시각 정보 항법을 가지고 그 굉장히 그 미래를 지금 준비하는 이런 교통혁명이라든가 자율주행이라든가 이런 것들과 연결이 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소형위성을 다량으로 그 메가 컨스텔레이션이라고 그러죠. 분집을 해서 이제 쏘아 올리는 이런 형태의 경제성이 높은 그런 위성 개발이 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발사체도 재사용 발사를 함으로써 그 경제성과 그 신뢰도를 이제 향상시키는 이런 형태로 가고 있습니다. 이제 그 여태까지는 그 우주를 정부가 투자를 했다면 이제 뉴스페이스 시대에는 민간 자본도 투자를 많이 하게 되게 됐습니다. 그래서 보시다시피 2000년부터 2020년까지 쭉 그 보면 그 투자 횟수라든가 그다음에 그 볼륨을 봤을 때 굉장히 엄청난 차이의 발전이 좀 있습니다. 보시면 뭐 벤처 캐피탈이라든가 그다음에 거버먼트에서 차원에서의 어떤 투자 이런 부분들이 눈에 띄고요. 그 다음에 이제 분야별로도 그 투자하는 그런 민간에서 투자하는 그런 내용들을 보면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이 출현됐다는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보시다시피 2000년대에는 뭐 거의 없다시피 한 수준에서 2020년도에 발사체, 그 다음에 우주 관광, 궤도 서비스, 탐사 뭐 이런 부분으로 이제 그 투자 민간 쪽에서의 어떤 투자가 계속 지금 확대가 되고 있고 그 볼륨이 굉장히 커지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아무래도 제가 이 마이크를 좀 벗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뉴스페이스 시대 그 기술 융합이 이제 또 특징이 되고 있는데요. 지금 뭐 3D 프린팅이라든가 아까 여러 번 강조되었던 인공지능이라든가 뭐 머신러닝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그 주변 기술들이 지금 우주하고 그 융합이 되는 이런 추세로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통적인 의미에서 그 보면 어떤 굉장히 대규모의 어떤 하드웨어를 개발을 하는 것이었기 때문에 어떤 부분품도 막 10만 개가 넘어갔다면 이제는 뭐 1000개 이하 그런 부분품으로도 충분히 그런 성능을 낼 수 있는 이런 우주 그런 그 부품을 그다음에 그런 시스템을 개발하게 되고 뭐 그 굉장히 서플라이 체인도 복잡했다면 이제는 굉장히 단순하게 가는 이런 형태로 좀 변화하고 있습니다. 또 이제 이러한 그 벤처 기업들이 많아지다 보니까 한 군데 집적돼 가지고 일을 하는 이런 경우들이 많이 생기게 되고요. 그래서 이제 우주개발 선도국을 중심으로 그러한 그 클러스터를 양성하는 이러한 또 정책들이 계속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이제 굉장히 빠른 속도로 변해가고 있는 이런 우주 개발에 있어서
우리나라는 과연 이 어떠한 그 정부의 컨트롤 타워를 가져야만 이러한 우주를 이 빠르게 지금 변화하고 있는 우주를 잘 전략적으로 대응해가고 선도할 수 있을 것인가? 예, 이런 관점에서 좀 설명을 이제 드리고자 하는데요. 이제 컨트롤 타워 관점에서 봤을 때 먼저 우주 개발이 그 기존의 과학기술 R&D에서 이제는 굉장히 다변화된 그런 형태로 다양한 관점에서 봐야 된다. 이제 이런 설명을 먼저 드려야 이 컨트롤 타워에 대한 설명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주 개발의 다변화를 제가 4가지로 구분을 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전략 기술입니다. 우주 기술은 사실 전략적으로 중요한 핵심 기술이고 이제는 한 나라의 생존과 관련되는 아주 직결되어 있는 이런 기술로 이제 그렇게 분류가 되고 있고요. 뭐 단순한 이제 과학기술 R&D를 넘어서 미래 성장 동력이라든가 안보라든가 국제 외교 관계 등의 그 국가적 차원에서 임무를 결정해야 되는 그런 경우들이 막 생기고 있습니다. 발사체 보시다시피 우주로의 접근 자체를 가능하게 함으로써 모든 우주 활동을 시작할 수 있는 그런 수단이기 때문에 당연히 발사체는 이제 있어야 사실 우주 개발이 시작되는 것이고요. 또 위성 같은 경우도 이제 뭐 정찰 위성이라든가 그다음에 작전 통신에 또 정밀 유도 무기를 유지하는 데 위성이 아주 필수적인 그런 자산이거든요. 근데 그렇다 보니까 이거는 전략 기술에 해당이 되는 것이고 그러다 보니까 또 수출 통제의 대상이 됩니다. 그래서 다른 나라가 쉽게 우리에게 기술을 주거나 이러한 부품을 수출하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게 통상군연 또 그다음에 외교 안보적인 그런 역학관계의 어떤 핵심적 수단이 되고 그래서 기술 주권을 확보해야 되는 이러한 절실한 그런 기술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요. 또 외교 안보적인 관점에서 본다면 정찰 자산이라든가 감시 자산이 이제 확대되고 그러다 보니까 이러한 이제 개수가 많아지는 이러한 위성 자산들을 어떻게 보호해야 될 것인가, 안전하고 지속 가능한 운용을 보장하는 부분까지도 고민을 해야 되는 것이고요. 그래서 이제 국가 주요 인프라로서의 위성을 어떻게 보호할 것인가에 대한 전략이 보통 다른 미국을 비롯한 주요 국가들은 2가지로 보고 있습니다. 하나는 자국의 산업체를 키워서 만약에 그 우주 자산이 그러니까 위성이 적국의 그 공격을 받았을 때 재빨리 대처할 수 있는 대체 위성을 띄울 수 있는 그런 역량을 자국 국내에서 확보한다. 그다음에 2번째로는 우호국과의 우주 자산 공유를 위한 외교적인 노력을 한다. 그래서 이제 그런 우호국을 많이 만들어서 우호국가의 그 위성 자산을 급하게 필요할 때 대체할 수 있는 공유할 수 있는 이런 형태로 가는 그런 전략을 구사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우주 자산이 중요해졌고 그 우주 자산을 어떻게 하면 보호할 것인가, 그 다음에 상대 적국의 우주 자산을 어떻게 파괴할 것인가 이런 부분에 대한 고민까지 하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전장이 그러니까 이제 배틀필드가 이제 지구에서 우주로도 확장이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고요. 그 다음에 우주자원 아까 이야기 여러 번 나왔었는데 우주자원에 대한 채굴이라든가 그걸 지구로 갖고 온다거나 이런 과정에서 어떻게 그 수송 수단을 보호할 것인가. 그 다음에 그 자원 갈등이 또 생기게 될 텐데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그 안보 체계를 구축할 것인가. 그 다음에 이걸 국제 우주 질서 체계에서 어떻게 구현할 것인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또 외교적인 부분, 안보적인 그런 대응이 또 필요한 그런 관점에서 봐야 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국민 편익에 관련되는 내용이 되겠는데요. 이미 우주 기술을 활용하는 서비스를 통해서 국민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하고 있고 이제는 국민의 삶의 질 향상 정도가 아닌 것 같아요. 국민의 삶에 아주 엄청난 영향을 끼치고 있는 그런 분야가 되고 있습니다. 이미 그 위성 영상 정보를 가지고 활용을 하는 그런 방법들이 굉장히 많아졌고 공공활용에서는 재난이라든가 농업, 해양, 환경, 기상, 산림 쓰이지 않는 데가 없고요. 그 다음에 상업적인 활용은 여러분도 잘 아시다시피 위성 TV라든가 위성 인터넷, 위성 항법 이런 부분들이 이미 국민 생활에 밀접하게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세계 상업 위성 활용 시장을 2020년에 280조 원으로 보고 있는데 2040년에는 540조 원 이상이 될 것으로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 이제 관점에서 보는 것은 신경제입니다. 이제 그 국민의 삶의 질이나 그 다음에 비즈니스 정도 수준을 넘어서는 이제 그런 차원의
우주를 봐야 되는 것이죠. 우주 기술이 첨단 기술이고 이제 미래에는 그 게임 체인저가 된다는 그런 그 기술로 인식이 되고 있습니다. 현재 그 빅데이터라든가 AI라든가 머신러닝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접목을 통해서 새로운 비즈니스들이 이미 등장을 하고 있고요. 뭐 유통이라든가 교통 뭐 이런 부분에서도 이미 그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기후 변화에도 그런 그 데이터들을 쓰고 있고 재난재해 관리에도 쓰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비즈니스를 넘어서서 새로운 산업이 생겨나기 시작했습니다. 뭐 우주 인터넷이라든가 우주 관광이라든가 우주 태양광 이러한 부분에 있어서 이제 새로운 산업이 만들어지고 있고요. 그다음에 미래에는 이제 산업을 수준을 넘어서서 우주 경제가 되는 국가 경제의 어떤 큰 그런 비중을 차지하는 게 되겠는데 우주 자원이 대표적인 게 그런 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달이나 화성이나 소행성에 매장된 그런 천문학적인 가치의 그 자원을 어떻게 채굴하고 이용할 것인가. 그다음에 뭐 달의 헬륨3 이야기도 아까 나왔습니다만 이런 헬륨3가 그런 정제 기술이라든가 핵융합 발전 기술이 완성이 되면 향후 만 년간 이제 지구는 에너지 문제를 더 이상 겪지 않아도 된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미래를 내다보고 만약에 이러한 부분들에 우리가 성공을 하게 되면 이제 게임 체인저가 되는 거고, 그래서 우리가 대항해 시대에 그 주도권을 잡은 국가들이 한 몇백 년간 지금 현재도 리딩하는 국가가 되었다면 앞으로는 우주를 주도하는 국가가 리딩하는 국가가 될 것이다. 이렇게 지금 보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컨트롤 타워가 이제 그동안의 과기부의 R&D 차원에서만 이게 봤다면 이제는 지금 다부처의 다목적 체제로 바뀔 수밖에 없는 구조가 돼 있고 이미 우리나라도 그렇게 되고 있습니다. 보시면은 과기부뿐 아니라 뭐 환경부, 해수부, 뭐 기상청, 국토부, 국방부, 외교부, 기재부 굉장히 많은 부처들이 이미 정부 거버넌스 차원에서 우주에 관여를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그 연구 개발을 하는 그런 연구원들도 항공우주연구원뿐 아니라 천문위원이나 또 카이스트의 인공위성 연구센터나 또 국방 사이드의 국방과학연구소나 이렇게 굉장히 다양한 이런 그 액터들이 생기고 있는 것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컨트롤 타워를 우리가 고민을 지금 하는 이 시점에 우리가 봐야 되는 게 무엇이냐? 먼저 이 다양한 부처의 수요 조정하고 그다음에 예산 중복성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이 우주 거버넌스는 강력한 권한을 가질 필요가 있고요. 그다음에 이게 부처 산하의 청단위로는 좀 어려울 것이라고 저희는 보고 있습니다. 부처들의 상위 위계 조직으로 만드는 게 좋겠다. 그다음에 가장 크게 해야 될 점이 일관된 전략을 짜는 겁니다. 그래서 종합적인 관점에서 통찰할 수 있는 그런 전문성이 있어야 되고요. 그 다음에 단순히 부처에서 관료를 파견해서 이게 운영을 하면은 안 될 것 같아요. 각 부처를 완전히 떠나는 관료 조직하고 그 다음에 민간 전문가를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형태로 거버넌스를 만드는 게 좋겠다. 그 다음에 최근에 이제 항공우주청 이야기가 나오면서 항공하고는 그럼 어떻게 통합을 할 것인가에 대한 문제도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 이제 사실 항공 쪽은 상대적으로 안정적인 조직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토부, 산업부, 과기부가 적절하게 지금 업무 분장이 되어 있는데 그렇다면 이 항공과 우주를 어떻게 결합해서 항공우주청을 만들 것인가 고민을 한다면 뭐 예를 들면 전체적으로 다 통합하는 방법이 있을 것이고 아니면 항공 분야 중에서 새롭게 미래 항공, 새로운 패러다임의 항공 분야만 우주하고 통합을 시키는 방법도 있을 것이고 아니면 항공과 우주를 분리하는 방법도 있을 것입니다. 이런 부분은 이제 정부 차원에서 적절한 그런 검토를 통해서 그 컨트롤 타워가 만들어질 것으로 이렇게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인프라 그 차원에서 이제 좀 설명을 드려야 될 것 같은데요. 이제 인프라도 여러 관점에서 봐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먼저 그 우주 산업의 그 밸류 체인을 보면, 그러니까 가치 사슬을 보면 이제 그 업스트림이 있고 다운스트림이 있습니다. 그래서 업스트림 같은 경우에는 이제 위성을 제작하고 그다음에 그 발사체를 제작하고 발사 서비스를 하는 이런 부분까지가 보통 업스트림으로 들어가고요. 그다음에 다운스트림은 이제 그러한 위성을 정보를 가지고 활용하는 이런 부분이 다운스트림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업스트림과 다운스트림은 이미 규모를 봤을 때 업스트림은 상업적인 부분을 봤을 때 업스트림이 한 10% 정도, 전체 우주 산업의 약 10% 정도를 차지하고 있고 다운스트림, 그러니까 위성 활용을 하는 그런 서비스 그쪽이 지금 85%에 달하는 수준에 있습니다. 쉽게 말해서 다운스트림이 업스트림의
몇 배가 되는 이러한 정도의 그런 경제 규모를 갖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차원에서 봤을 때 업스트림은 인프라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다운스트림을 부양하고 육성하기 위해서 필수적인 인프라, 이게 이제 업스트림이 되는 거고요. 그래서 위성을 제작한다거나 그 다음에 발사체를 제작하고 발사체를 발사하는 이런 부분은 업스트림에 해당되고, 결국은 이제 상업적인 업스트림 분야는 굉장히 아직은 작아요. 그래서 정부에서 주로 업스트림에 많은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전 세계 2021년도 우주 산업 전체 규모를 보면 약 3,370억 달러로 지금 그렇게 집계가 되고 있고요. 우리나라는 어떠냐? 3조 4,294억 원.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한 30억 달러가 채 못 되는 정도 수준이죠. 쉽게 말해서 전 세계 우주 경제에서 한국이 차지하는 비율이 1%가 채 되지 않습니다. 이 정도로 아직은 그 한국의 그 우주 그 경제나 그다음에 어떤 우주 어떤 마켓이 그렇게 크지 않다. 우주 산업의 전체 규모가 크지 않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고요. 거기 그 표를 그 그래프를 보시면 이제 기업 부분이 상당히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연구기관에 해당되는 부분이 이제 국가에서 국가 우주개발 계획으로 이제 사업을 만들어서 그 정부 출연연에 돈을 줘서 이제 개발하는 그런 부분이 되겠고, 주로 이제 서비스 부분이 많기 때문에 기업은 훨씬 더 볼륨이 큽니다. 그래 이제 특히 이제 우리나라는 업스트림 부분에 정부가 관여하고 그다음에 투자하는 부분이 많기 때문에 전 세계 우주 현황 중에 위성 및 발사체 제작이 약 31%, 그러니까 전 세계 수준보다는 훨씬 더 업스트림에 차지하는 그런 분야가 더 크다. 앞으로도 당분간은 그렇게 커지고, 우리나라가 이제 그런 산업 생태계가 충분히 활성화될 때까지는 이렇게 정부가 견인하는 이런 형태로 가야 될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또 인프라를 보는 관점은 뭐냐면, 이제 위성이나 발사체를 하나의 인프라로 봤는데, 그 위성이나 발사체를 개발하는 데 필요한 인프라가 또 있습니다. 시험시설이라든가 발사시설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은 또 굉장히 중요한 인프라가 되겠고요. 그래서 이제 이 우주 인프라는 사실은 수십억 원에서 많으면 수천억 원까지, 우주센터 같은 경우는 거의 수천억 원이 들어가는 그런 정도의 인프라가 될 테니까요. 그래서 이런 다양한 인프라를 개발해야 되고 구축해야 되는 이런 또 과제들이 있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나라는 이미 다행히 위성도 개발하는 계획이 있었고 발사체를 개발하는 계획이 있었기 때문에 이러한 인프라를 구축을 지금 적절하게 잘 하고 있고요. 이미 수천억 원을 들여서 대전과 그다음에 저희 나로 우주센터, 제주도, 그다음에 이제 달 탐사를 곧 시작할 거기 때문에 여주에 또 심우주 지상국 안테나까지 다양한 인프라를 구축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또 인프라를 또 다른 관점에서 보는 부분이 필요한데, 그게 뭐냐면 우주 산업 전체가 국가 경제에서의 인프라가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사이클 1, 2, 3, 4, 5로 이렇게 되고 있는데 그림이 그려져 있는데, 사이클 1은 이제 1958년대에서 70년대 초반까지 쉽게 말해서 정말 경쟁을 하던 체제 경쟁의 어떤 수단으로서 우주를 쓰던 시대였고요. 그런데 이제 그 우주에 위성을 쏘아 올린다 그러고 경쟁을 하다 보니 그 위성을 가지고 군수용으로 쓸 수 있네라고 하는 이제 그런 아이디어들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그게 사이클 2에서는 그래서 군수용 우주 기술 개발 활용이 확대가 되고 있습니다. GPS가 가장 대표적인 게 되겠고요. 그다음에 이제 사이클 3에서는 이 군수용 외에 이제 민수용이나 상업용으로도 굉장히 활용 가치가 크다는 것을 알게 되고, 그래서 이제 민수용 상업용 우주 기술에 대한 개발이 확대가 되는 그런 시대가 되겠고요. 사이클 4에서는 이제 디지털 기술 기반으로 AI라든가 머신러닝이라든가 빅데이터 이런 것들을 활용해서 이제 우주 기술 활용을 확산하는, 그러니까 다운스트림이 굉장히 볼륨이 커지는 이런 시대가 지금 현재 되고 있고, 그다음에 이제 사이클 5에서는 이제 이러한 부분이 새로운 우주 활동하고 연계가 되는, 그래서 우주 인터넷이라든가 이노비 서비싱이라든가, 그래서 결국은 우주가 처음에 시작했을 때는 정말 단순한 체제 경쟁이고 돈이 많이 들어가는 돈만 먹는 하마였다고 생각했던 것들이 이제는 국가 경제에서 굉장히 중요한 인프라가 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그런 그래프가 되겠고요.
그다음에 이제 6G 시대가 오고 있는데 6G 시대는 지금 현재의 그 모바일 통신의 위성 통신이 결합하지 않고서는 이루어질 수 없는, 왜냐하면 6G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그 그림에서 보시다시피 아주 복잡하게 연결이 되고 항공기라든가 드론이라든가 뭐 선박이라든가 자동차 자율주행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다 연결되고 이것이 다 이 통신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있어서 전혀 문제가 없어야 되기 때문에 어느 한 구간도 지구상에서 봤을 때 어느 한 구간도 거기에서 통신이 되지 않는 그런 취약구역이 있어서는 안 되는 것이죠. 그것을 해결할 수 있는 것은 특히 뭐 산악 지형이 많은 우리나라라든가 인구가 많이 살고 있지 않은 사막이라든가 이런 곳에 있는 곳들은 위성 통신을 하지 않고서는 절대 이루어질 수 없는 그런 부분이 되겠죠. 그래서 6G 시대에는 결국은 이제 위성 통신이 인프라가 된다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요. 그다음에 이제 위성 항법. 이제 위성 항법도 하나의 큰 인프라가 되는데 유럽 연합 같은 경우에 이제 GDP에 항법을 인프라로 해서 그 국가 경제가, 그러니까 그 유럽 전체의 지역 경제가 얼마나 그 규모가 되고 있는지를 봤더니 그 항법 위성을 이용해서 항법 시스템을 이용해서 국가 경제에 만들어지는 그런 경제 규모가 전체 GDP의 6에서 7% 정도 된다고 합니다. 그러면은 이게 국가의 어떤 경제를 뒤흔들 수 있는 이런 정도가 되겠죠. 그래서 이런 그 한국도 이제는 KPS, 그러니까 우리도 이제 독자적인 위성 항법 시스템을 갖추겠다고 하는 것인데 이게 왜 그러냐면 국가 경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점점 커지고 있는데 언제까지 우리가 다른 나라의 어떤 그런 위성 항법의 시스템에 그대로 그냥 뭐 당연히 뭐 오늘도 잘 도와줬으니까 내일도 잘 도와주겠지 이렇게 낙관적인 생각을 할 수 있겠느냐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러한 것들이 잘 되지 않거나 문제가 생겼을 경우를 대비해서 이제 세계 주요 강대국들은 우주 강대국들은 이미 독자적인 우주항법 시스템들을 갖추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중국도 갖고 있고 인도, 일본, 그다음에 유럽, 러시아가 다 독자적인 위성항법 시스템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도 이제 우리가 앞으로 정밀 사회, 초시간, 그런 그 사회가 됐을 때의 그런 교통혁명이라든가 자율주행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자연스럽게 다 잘 굴러가게 할 수 있기 위해서는 이 항법이 하나의 큰 인프라가 될 것이다라고 그런 관점에서 이제 우리가 3조 한 7천억을 들여서 35년까지 KPS 그 항법 시스템을 구축하겠다는 그런 계획을 갖게 된 것입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우주 태양광 발전도 하나의 큰 그런 그 인프라가 될 수 있겠는데 이제 이게 결국은 우리가 전기를 생산하는 데 있어서 탄소 중립, 그러니까 탄소를 배출하지 않는 화석연료를 쓰지 않으면서도 전기를 생산해야 되고 그 다음에 또 지상에다가 이제 태양광 패널을 설치를 해서 지금 계속 전기를 생산하고 있는데 이게 우주에 올라가면 낮과 밤이 필요가 없고요. 그 다음에 뭐 비가 온다고 해서 그 기상 상황에 영향을 받을 필요도 없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이걸 우주에 올리면 굉장히 효율이 좋은 이런 전기를 생산할 수 있을 것이다. 여기서 또 이제 남은 과제는 우주에서 생성된 전기를 어떻게 지구로 그걸 전송시킬 것인가. 이것은 또 굉장히 챌린지한 그런 기술이 되겠는데 어찌됐건 이러한 기술들을 같이 개발해 가면서 우주에서 전기를 생산하는 이런 우주 태양광 시대가 분명히 열릴 것이다. 이렇게 저희는 또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됐을 경우에 이제 결국은 전기 문제도 어떤 해결할 수 있는 어떤 하나의 인프라로서 우리가 우주 태양광도 좀 지켜볼 필요가 있겠다. 이런 관점에서 이제 인프라 산업을 제가 크게 세 가지 관점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위성 업스트림에 해당하는 위성 제작이나 발사체 제작이 위성 서비스에서는 인프라가 될 것이고, 그 다음에 이 위성을 제작하거나 발사체를 제작하는데 필요한 인프라가 또 있고, 거기에 굉장히 많은 돈과 거기에 담대한 계획이 필요하다는 것이고, 그 다음에 이제 이러한 우주 산업 전체가 국가 경제에서 굉장히 큰 인프라로 다가가고 있다. 이런 관점에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네, 여기까지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